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의 형상화반복 두 번째 시간. 자, 먼저 문제를 보면서 또 접근을 해보죠. 자, 298쪽의 출제 유형 1번. 자, 다음 중 공감각적 이미지를 제시한 작품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시의 심상, 중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심상에는요, 단일 심상, 즉, 한 가지 감각을 드러내는 게 있고, 그리고 둘 이상을 드러내는 복합 심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먼저 단일 심상이라는 것은, 즉 우리가 심상이란 우리 오감으로, 즉 오감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오감으로 드러내는 것이, 형상화하는 것이 심상인데, 바로 그 시각이면 시각, 청각이면 청각, 미각이면 미각, 후각이면 후각, 촉각이면 촉각, 이 중에 하나를 드러내면 이를 단일 심상, 혹은 그냥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청각적 이미지가 쓰였다 라고 하는 거고요. 복합 심상은 바로 그 지시하는 밑줄 친 말에 둘 이상의 감각이 드러나면, 이를 복합 심상이라 하고요. 공감각적 심상은 그 밑줄 친 말에 바로 시어가, 즉 감각이 옮겨지는 거예요. 감각의 전이가 일어날 때, 이를 즉 공감각이라고 해요. 전이라는 건 뭐냐면 바뀌어 옮겨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시각이 청각으로 바뀐다거나 청각이 미각으로 바뀐다거나.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공감각적 심상을 찾아보라 했어요. 1번,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에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자, 물고기 밑줄 치고요. 자, 여기서 물고기가 의미하는 건 피아노 치는 여자의 손에서 쏟아져 나온다 했으니까 바로 피아노 소리죠. 바로 그 건반 소리가, 그걸 물고기라 튀어나온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피아노 소리는 청각적인 요소인데 그걸 물고기가 튀어나온다, 시각화했죠. 즉 청각을 시각화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2번, 단머리 넘어드는 달빛은 은은하고 시각적 이미지, 한두 개 소리 없이 나려지는, 소리 없이 떨어지는 오동꽃을 가려고 하다 발을 멈추고 다시 돌아보노라. 자, 이 오동꽃이라는, 이병기의 오동꽃이라는 시인데요, 매우 정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거기 중장에서 그 정적인 상황에서도 떨어진다라는 움직임이 있죠. 이걸 우리가 정중동의 미라고 해요. 그래서 시조, 이 현대 시조인데 중장 부분에서 정중동의 미를 드러내고 있고, 이 시는 시각적 이미지가 주가 되고 있죠. 3번,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차다라고 했으니까 뭐야? 촉각적 이미지고요. 눈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직거려, 시각적 이미지고요.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자, 여기서 제비떼는 뭐야? 즉 시적 화자가 날아오길 바라는 그런 소망의 대상으로서 표현했고, 따라서 3번에서는 촉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고요. 4번, 입이 그치면 내 마음 강나루 긴 언덕에 서러운 풀빛이 짙어오겠다. 푸르른 보리밭길, 즉 시각적 이미지가 쓰였고, 맑은 하늘에 종달새만 무어라고 짓거리겠다. 자, 종달새가 짓거리다, 청각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유형 2번. 다음에서 흰나비의 심상과 가장 대조되는 것. 자, 질문을요, 이렇게 어떤 시어를 주고, 흰나비라는 시어를 주고, 이것이 갖는 심상과 대립되는 걸 찾으라고 하면, 즉 희다라는 이 시각적 이미지와 대립되는, 즉 청무밭, 곧 바다가 있죠.
그죠? 즉 바다의 푸른색과 나비의 흰색이 서로 대립적 시어를 이루죠. 그런데 아래에서 청무밭이라고 나왔고 디귿에서는 어린 날개라고 나왔고 리을에서는 꽃이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기억에 바다가 등장하죠. 자, 그러면 봐봐. 방금 제가 시각적 이미지로는 희다라는 말과 대립되는 즉 푸른색이 나왔는데 청무밭도 푸르다라는 즉 시각은 대립되고 바다 역시 즉 푸르다라고 대립돼. 그러면 답을 1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자, 감각적으로는 이 둘 다 즉 푸른색의 즉 대비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의미상 청무밭은 어때요? 바다인 줄 모르고 나비가 바다를 청무밭으로 착각한 거야. 그래서 청무밭은 나비가 착각한 것이고 바다는 바로 나비가 즉 알 수 없는 도무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죠. 따라서 그 의미상의 대립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답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출제형 2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심상이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심상이 다른 하나는 하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즉 의미의 대립을 함께 질문할 수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의미의 대립을 함께 즉 드러내고 있다. 만약에 그냥 감각적인 그러니까 희다라는 이 시각의 대립만 찾는다면 리을의 꽃도 붉은색이니까 그죠? 붉은색이니까 결국에는 대비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여기 꽃이나 청무밭은 모두 나비가 지향하는 거고 그리고 어린 날개는 나비가 왜소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1번이 되죠. 또 이 시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서는 대체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나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 이는 꽃이 되죠. 그래서 꽃이 피지 않아 서글프다라고 했으니까 나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하면 꽃이 되는 것이고 나비와 가장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건 바다가 되죠. 다음 출제 유형 3번 299쪽 이미지 제시 방법이 다음 시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은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서늘한 옷자락이라고 했고 이는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즉 자식이 병들어 있으니까 한 마리 어린 짐승으로 자식을 드러냈고 그래서 젊은 아버지가 즉 추운 길을 헤치고 즉 아들을 위해 산수유 열매를 따오고 그 장면을 묘사한 거죠. 그래서 밑줄 친 이미지 제시 방법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건 이미지를 제시하는 방법 이미지 제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묘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유가 있어요. 즉 묘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심상을 드러낼 수도 있고 또 비유를 통해서 드러낼 수도 있는데 보기에 나와 있는 건 묘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죠. 그럼 아래 1, 2, 3, 4에서도 묘사를 통해 드러낸 걸 찾는 겁니다. 1번 보면 나의 마음은 고요한 물결 시각적 이미지인데 즉 비유를 통해 드러냈죠. 그죠? 비유를 통해 즉 나의 마음은 즉 물결하고 은유법을 써서 비유 중에서도 은유를 써서 드러냈고요. 자, 니은번 2번 바닷가 햇빛 바른 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햇빛 바른 바위 하는 건 일단 시각적 이미지를 썼고 그리고 이는 묘사를 통해 드러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묘사를 통했고요. 3번 바람은 넘실 천이랑 만이랑 보리도 허리통이 부끄럽게 드러났다. 역시 3번도 감각은 시각적 이미지를 드러냈는데 즉 보리를 의인화했죠. 보리가 허리가 있고 부끄럽게 드러냈다.
즉 의인법을 써서, 즉 3번은 의인법을 써서, 그러므로 비유의 방법을 써서 이미지를 드러냈고, 4번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에서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 앞서거니하여 꼬리 쳐날려 싸우고 치날려 세우고 종종다리 까칠한 산새 걸음걸이 여울지어 수척한 흰물살. 자, 빗소리를 새의 종종걸음에 비유한 거예요. 빗소리를 새의 종종걸음에. 즉 이때도 시각적 이미지를 썼는데 역시 은유의 방법을 써서 드러내고 있죠. 우리 빗소리 종종걸음에 비유한 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즉 중고등학교 교과서 때 황인숙 선생의 그 비라는 시도, 그죠? 저렇게 종종걸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다, 그런 시가 있거든요. 저렇게 종종걸음으로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다. 이 황인숙 선생의 비라는 시인데 제목이 빈데요, 한마디도 비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빗소리를 종종걸음치는, 누군가를 찾아가는 종종걸음치는 사람의 발걸음으로 즉 느꼈고, 그래서 종종걸음이라고 형상화를 했어요. 상당히 형상화가 빼어난 시인데, 이 작품에서도 우리 정지용 선생의 비라는 시에서도 빗소리를 즉 종종걸음에, 새의 종종걸음에 은유법을 써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출제용 4번 300쪽을 보면요, 다음 시는 님의 부재 속에서 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역설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자, 질문은 지금 이 시가 역설적 방법, 즉 역설법이 주가 되어 표현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질문은 님의 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즉 바꿔 말하면 이 시에서 즉 밑줄 친 시어들은 님을 형상화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역부터 미음까지, 즉 리을까지 해서 님을 가리키는 바가 아닌 걸 묻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자, 여기서 오동잎은 님의 발자취로 즉 사용을 했죠. 즉 오동잎은 즉 누구의 발자취냐? 님의 발자취로서 즉 형상화를 했고, 니은번 지리한 장막 끝에. 자, 원래 지리하다는 비표준어예요. 표준어는 뭐야? 지루하다죠. 표준어는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우리 서풍을, 우리 뱃사람 분들이 서풍을 우리말로 뭐라 하나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 나왔었죠? 뭐예요? 한이바람이라. 서풍을 한이바람이라고 하죠. 즉 지리한 장막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여기서 푸른 하늘도 뭘 형상한 거예요? 님의 얼굴을 형상한 거죠. 다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자, 디귿의 향기도 님의 입김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모두 님을 형상화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네요. 그죠?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고 돌부리를 울리고. 여러분들 돌뿌리가 아니라 돌부리예요. 그래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가 아니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라고 하는 거야. 돌뿌리가 아니라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고 돌부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자,
시내는, 여기서 시내는 또 누구라는 거야? 님의 노래라고 했죠. 시냇물의 그 소리는 님의 노랫소리다라고 했습니다.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자, 우리 밟고라는 낱말 발음 조심해요. 밟고가 아니라 밟고. 밟고.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정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여기서 해가 님을 형성한 게 아니라 저녁놀이죠. 저녁놀. 즉 해가 질 때의 그 저녁놀은 님이 지은 뭐냐? 시라는 얘기죠.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윤회사상이죠. 즉 제가 타면 기름이 된다. 윤회사상을 깔고 있고, 물론 역설법이죠. 역설법.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자, 오히려 이 시에서 님을 형성한 것이 아닌 것이 해다라는 건 좀 쉬운 문제고요. 오히려 이제 밑줄이 등불에 있다면, 그죠? 이 등불은 님을 형성한 게 아니라 화자의 마음이죠. 나의 마음이 곧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등불과 그리고 님을 형성한 것을 구별해야겠고요. 자, 그럼 봐봐. 떨어지는 오동잎은 님의 발자취로 느껴지고, 또 푸른 하늘은 님의 얼굴로 느껴지고, 또 그 향기는 님의 입김으로, 그리고 그 시내는 님의 노랫소리로, 그리고 그 저녁놀은 님의 시로. 그렇다면 님은 내게 어때요? 화자에게 절대적인 존재죠. 님은 내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왜? 내가 바라보는 자연의 모든 것이 님의 흔적이고 님이 남겨놓은 자취니까 결국 님은 내게 있어 매우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출제용 5번. 다음 시를 읽고 떠올릴 수 있는 거 밑줄 치고. 자, 우리 봐봐. 시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 즉 어떤 생각, 관념을 우리에게 언어를 이용해서 형상화를 해요. 그러면 그 생각하는 바를 형상화했으니까 우리는 다시 그 형상화된 것을 보고 그 시인의 생각, 그 주제를 떠올려 보게 되죠. 그런데 시인이 형상화를 할 때는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함축적 의미를 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상화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정주의 이 동천이라는, 서정주의 동천, 가을 하늘이죠? 동천이라는 이 시에서, 즉 이 형상화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찾고 그 중에서 내가 떠올려 볼 수 있는, 독자의 입장이죠. 우리가 독자의 입장에서 이 시를 읽고 떠올려 볼 수 있는 이미지가 아닌 걸 묻는 겁니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문 밤에 꿈으로 맑게 씻어. 즈문 밤이라 했으니까 하늘이 밤하늘이죠. 그리고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 섰다 그랬으니까 또 겨울밤이네요. 그러면 1번 검푸른 겨울밤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죠. 그리고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라고 했으니까 눈썹에 이 일반적인 이 모형을 하늘에 올려놓으면 뭐예요? 달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즉 이 눈썹은 님의 달을 즉 달의 모습으로 형상화했고, 맞죠? 그리고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이것이 내 사랑하는 님의 모습임을 알고 새도 이걸 비껴간다라고 했어요. 또 이 화자는 님의 그 고운 눈썹을 즈문 밤의 꿈으로 씻었다라고 했어요. 어때요? 매우 정성 어리고 지극한 사랑을 담은 태도로, 정성과 사랑이 담긴 태도로 님의 눈썹을 맑게 씻어 하늘에 심어두었다라고 했으니까 님을 사랑하는 심정 역시 드러나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자연의 질서를 드러낸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 301쪽에 즉 주제를 형성한 방식이 나머지와 다른 거. 자, 고전 시가들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고전 시가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 작품들, 제가 기본서에 즉 뒷부분에 넣어뒀습니다만 이건 수업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참고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처럼 즉 그 자리에서 해석하면 되는데 가끔 고전은 또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저하고 수업하면서 다루는 시조 또는 고대 시가들은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에 보면 늙은 겨집은 조회랄 그려 장기판을 맹가론을. 자, 두시연애인데요. 두시연애인데 두보의 시인데 늙은 겨집은 하면 겨집은 아내를 말하죠. 늙은 아내는 조회랄 그려 종이를 그려서 장기판을 만들고 그리고 젊은아다란 젊다라는 말은 어리다라는 얘기예요. 어린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서 고기를 낚을 낚싯대를 만든다. 여기까지 매우 한가로운 인간 세계의 모습이고 한 병에 이때 한은요 많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병치레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많은 한 가지 병이라는 게 아니라 자질구레한 병치레를 많이 했다. 많은 이라는 얘기죠.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즉 내가 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필요한 건 그때그때 필요한 약이더라. 즉 그 외에는 뭐 특별히 필요 없는 거야. 안분지족의 그런 삶의 자세를 볼 수 있죠. 저그마한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숙을 구하리요. 즉 조그마한 몸이 이는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우리가 두보는 당대 최고의 중국의 즉 시성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조그마한 몸이라고 했고 이는 겸손한 표현이죠. 따라서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를 드러냈어요. 그러면 주제를 형성화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즉 진술을 통해 그러니까 직접 말하기 기법을 통해서 말하기를 통해서 그 주제를 드러냈죠. 우리가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하기 기법, 직접 진술하에 드러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유를 통해 즉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죠. 그런데 1번은 직접 진술하는 형식의 말하기를 썼으니까 결국 이제 답은 1번 아니면 나머지들을 보면서 즉 간접적인 걸 묻는 게 나오면 또 그게 답이 될 수 있죠. 2번 발가벗은 아이들이 사설시조예요. 사설시조. 자, 사설시조란 조선 후기 평민초인이 주로 짓고 불렀던 그런 긴 장편화된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채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나니라 이리 오면 사나니라. 자, 이때 발가벗은 아이들이 발가숭이를 부른다 했는데 초장에 발가벗은 아이들은 인간이죠. 가장 인간 세계에서 약자인 아이들이고 또 그들이 부르는 거미줄채를 들고 부르고 있는
발가숭아 할 때 이거 발가숭이는 잠자리죠. 곤충이야, 곤충. 곤충은 뭐야? 동물 세계의 가장 약자지. 그리고 인간 세계의 약자인 아이들이 동물 세계의 약자인 잠자리를 부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로다. 이때 발가숭이는 인간을 말하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줄에 발가벗은 아이와 중장에 불온하니 발가숭이로다 할 때 발가숭이는 같은 아이들을 말하고, 중장의 그 첫 구절에 있는 발가숭아 하고 그 대상은 잠자리를 가리키는 거야. 종장에서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즉 세상의 이치가 다 이런가 보다. 역시 뭐 한 거야? 진술했죠. 세상 이치란 이렇다. 뭐예요? 인간 세계의 가장 약자인 아이들이 또 그 동물 세계의 가장 약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결국 약한 놈이 더 약한 놈을 괴롭히는 거죠. 만약에 잠자리가 아이들 말 듣고 아, 우리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뭐 날개 뜯기고 눈알 뽑히고 아주 처참하겠지. 그래서 즉 약육강식의 그런 인간의 그 인과론, 즉 자연주의적 태도를 2번에서 볼 수 있고, 이를 말하기 기법을 통해서 드러냈습니다. 3번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도 모르고. 자, 이때도 새를 드러내서 새의 순수함을 말해주고 있지. 그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 지금 이들이 모두 주제를 드러내는데 가에서는 1번 시에서는 한가로운 인간 세계의 모습과 또 내가 병치레가 많다 보니까 원하는 게 약밖에 없다 라고 했고, 또 2번 시에서는 아이들과 잠자리를 들어서 약육강식의 세계를 말하고 있고, 3번 시에서는 새를 드러내서 즉 새의 순수한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말하기를 하는데 모두 다른 것에 빗대어서 말을 한 거예요. 즉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병치레가 잦다는 걸 들었고, 또 약육강식의 세계를 들기 위해 아이들이 잠자리를 잡는 모습을 들었고, 그리고 순수한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새를 들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우의적 방법을 썼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원래 우의적은 간접적인 방법이죠. 간접적 방법.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어떤 시에서의 즉 서술어가 말하기의 방법을 썼다는 걸 말을 했던 거고, 그리고 그 말을 하는데 우의적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런데 4번에 보면 껍데기는 가라. 어때? 직설적이죠. 즉 다른 걸 들어 말한 게 아니라 껍데기는 가라. 즉 알맹이만 남고 동학령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즉 직설적인 화자의 그 생각하는 바를 우의적으로 드러낸 게 아니라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보여주기 기법과 말하기 기법의 구별이 아니라, 즉 그 주제를 드러내는데 우의적 방법을 썼느냐 아니면 직설적인 표현을 썼는가, 이런 구별이었죠.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의적 방법이라는 거, 심상이라는 거, 이를 살펴봤고요. 이제 시에서 즉 객관적 상관물, 또 시적 화자의 태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